예, 반갑습니다. 이영면입니다. 제 8장인데요, 윤리경영. 제가 불가피하게 중국에 있는 런민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 갔다가 월요일 날 첫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PPT를 여러분들이 이 음성 파일로 보시면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일 날 우리 월요일 날 강의에는 굳이 강의실에 오지 않고 편한 장소에서 이 동영상을 어,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술적으로 출석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강의 시간에 얘기하면 출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윤리학 기술, 특히 기술 발전이 요즘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윤리적인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발전에 따르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이슈들까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페이지네요. 제목에 이제 보이저 이혼인데요.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42년을 날아가서 지금 태양계가 끝나는 시점 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아마 제가 어린 시절인 40여 년 전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이때 보냈던 이제 우주 탐사전이요. 우주 탐사전이 이제 태양계 끝나서 이게 보니까 아마 빛의 속도로 가도 16시간 정도 가야 되는 왕복하는 데는 32시간 정도 가야 되는 지구에서 정말 먼 곳인데 이제 이 태양계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술 발전 이미 1970년대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더 이 보이저가 탐사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데요. 그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혹시나 외계인을 만났을 때 이 지구 상황을 설명하는 그 음악이나 이런 내용들도 오른쪽에 음반 같은 걸 했고 왼쪽에는 이제 그 태양계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나름 외계인과 만났을 때 소통하는 수단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에게 참 숙제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서 이제 외계 태양계를 벗어나는 물리적으로의 그런 탐사선을 보내는 시기가 되었죠. 사실 이렇게 기술 이건 하나의 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빅브라더라고 써 있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빅브라더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100년 전,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20세기 초반에 198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인데 미래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잘 사용되면 좋겠지만 잘못 사용되면 우리가 통제하에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소설, 예측의 소설인데 한 50년 후에 1984년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소설이 정말 실제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기술 발전에 대해 우리 뭐 CC 카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만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 저
개인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사실은 모든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진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 특히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기서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봤을지, 이용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입하는 이제 인터넷 또는 웹사이트, 또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게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그쪽 기업이나 그 웹사이트 또는 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체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 또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내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한다는 서비스죠. 정부가 물론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이용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린 서비스 eprivacy.go.kr에 접속을 해서 이제 개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내 정보가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대로 내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의심되거나, 그냥 잘 모르는 데서 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뭐 아래 보시는 대 도박 사이트나 이런 뭐 의심스러운 사이트죠. 그런데 또 회원 탈퇴를 거부하는 이런 사이트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입했던 오래전에 가입했지만 이제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탈퇴 신청을 하면 꼭 필요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받지만, 불필요하게 또 예상하지 못하는 또 범죄나 나쁜 짓에 활용되는 이런 기회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보를 어디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그 4차 산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겠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니까 1700년대죠. 이때 핵심은 증기기관, 그 기관차, 증기기관차고, 물론 다른 대형 기계나 이걸 움직이는데도 사람의 힘이 아닌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즉 우리가 이제 근대화 세상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 다음이 이제 2차 산업,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장이 드디어 큰 그 기구나 기계나 이런 내용들을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전기가 없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격적이죠.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한순간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걸 들을지 모르지만 전기가 없다면 상당히 곤란한 이 동영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4시간 1년 365일 전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제3차 산업혁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20세기 후반이니까 2000년 좀 전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PC가 개인 책상 위에 올려기 시작된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1960년대 우리 이제 IBM으로 대표되는 이런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개인 PC, 즉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PC가 개인들에게 가지게 된 것은 1990년을 전후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
네, 개인적으로 PC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있어야 할 그런 초보적인 PC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렸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PC가 업그레이드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PC의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게 된 시점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인터넷 기반의 어떤 메신저라든가 여러분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유니텔이든가 이런 초창기에 그런 그 통신 수단들이 인터넷 기반 통신 수단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와서 맡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연결 사회라 그럴까요? 초지능화 사회. 우리가 2, 3년 전에 우리 그 인공지능하고 우리 바둑에 우리나라의 바둑 천재가 붙었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의 상대가 안 되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발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면서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엄청난 변화고 이런 산업혁명에 따른 어떻게 보면 문명의 얘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TV나 기가진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테레비를 켜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은 통신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근처에 예를 들면 동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오늘 식사 시간이 되면 갑자기 이 근처에 맛집이 쫙 뜨는 거죠. 그걸 결국은 빅데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인공 지능도 마찬가지로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는 건데 이제는 스스로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의 지식 수준을 계속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활용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률가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모든 판례를 개인의 머릿속에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그 판례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지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계라고 그럴까요? 로봇 판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인공지능 판사들이 개인적인 유능한 판사들은 훨씬 더 나은 결론을 지어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회계나 이런 단순 업무들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S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현실을 가상 세계에 모델링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가 이제 서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스크린 골프, 즉 골프장에 실제로 가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걸 스크린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때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에 스크린 야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예들을 조금 살펴보면 맨 왼쪽 위에 조금 된 모형입니다만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죠. 그래서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들 이슈들이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안전하게 보도를 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차를 둘 중에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교통 위반을 하고 무단을 횡단하고 하는 10명을 피하기 위해서 보도로 안전하게 법을 잘 지키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첼로나 음악 악기도 그 안에다가 내용을 잘 입력을 하면 스스로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또 3차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런 정교한 악기를 또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미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들이 간병인이나 또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IoT, 더 나아가서는 IoT 많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뭐 집에 가기 아주 가깝게는 집에 가기 전에 뭐 밥통에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뭐 집에 CC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활용을 한다든가, 또 에어컨도 미리 켜놓는다든가, 난방도 미리 한다든가, 이런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또 지나가게 보면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에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이제 초연결 사회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 뭐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 뭐 교통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간다면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고 소비자들의 삶을 이제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뭐 기존에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 최고 경영자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 관리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요. 설명드렸던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파괴를 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조업들이 해외에 나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많은 그 기술적인 활용을 통해서 생산 경쟁력을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해외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회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기술들이 잘못 활용된다면은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이제 빅브라더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의 활용 주체들이 신중하게 윤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아마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파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10쪽에 오른쪽에 오는데 구글,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의 회사인데요. 그걸 합쳐서 한 저자가 뒤에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린 갤러웨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 네 개의 회사를 잘 보고 이 기업들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봤던 내기입니다. 근데 잘 아시죠? 지금 이 네 개 회사들이 글로벌리 기업 가치가 가장 큰 회사들로 언급이 돼 있고, 또 공통적인 게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아니라 생겨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업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크지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물론 뭐 인터넷 기업들이라 인터넷 베이스 기업들이라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더 커지는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워라벨이라든가 스마트 워킹, 기기 이코노미, 스마트 러닝, 뭐 데이터 리터러시 뭐 이런 등등의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 모든 개념들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가파들이 우리 글로벌리 가장 대기업들로 자리 잡고 있고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그런 영향력이 큰 회사들인데요. 이 책은 스카트 갈러웨이라고 하는 뉴욕대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큰 이유는 결국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그럴까요?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 책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은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초에 4만 개 정도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루에는 35억 개라는 거죠.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포털 서비스 때문에 글로벌리는 구글이 독보적인 존재고 1초에 4만 개 엄청난 거죠. 우리의 머리를 겨냥해서 머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는 거, 서로 격려해주는 물론 뭐 악플이 달리기도 하지만 주로 선플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아마존은 요즘 워낙 그 활동 영역이 사업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정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가성비 높은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요즘도 굉장히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면서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애플은 사실은 나는 좀 다르지 않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만든 핸드폰을 많이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많이 쓰지만 애플을 사용하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있는데 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이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전문가들도 윤리적인 이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초연결성, 신속성, 유동성, 무경계성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4차 산업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이슈와 부딪히고 두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윤리적인 결핍이다. 이런 정도로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없이 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했을 때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이 발전을 해서 물론 범죄나 이런 걸 예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은 정부가 앞에서 얘기했던 빅브라더처럼 모든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13쪽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그림을 좀 갖다 놨지만 오른쪽에 두 가지 내용만 좀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전투 로봇이죠. 그 전투 로봇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집단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피해를 봐도 로봇가 망가지거나 이런 거지만 상대방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대한 로봇들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즉 차를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또 교통 위반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피해를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아래로 보면 요즘 로봇을 활용을 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나가면 의사의 도움 없이 로봇 자체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술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의사가 직접 이렇게 하면 로봇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로봇을 해체해야 되나? 로봇을 어떻게 벌을 주나? 이런 고민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로봇의 경우에 실수를 할 확률이 적지만, 실수를 안 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로봇이 이제 스스로 발전을 해서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로봇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한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으면 그 위치에 맛집 정보가 뜬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그 빅데이터의 큰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개인이 선호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서로 소통을 하고 자기의 어떤 중심이라는 이걸 이어가는데, 한쪽 사람들만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 어떤 우리가 통합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든지 어떤 일상생활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거나 이런 부분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선 그 정치적인 지지도 조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제 인터넷 베이스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그런 정보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제가 교재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조금 많이 설명을 했네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이 교재는 조금 이제 오래됐고, 사실은 그 다음에 종업원 중심으로 소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고객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죠. 인트라넷 같은 경우나 익스트라넷인데, 인터넷에서 사내 종업원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우리 학교에서도 동국대 구성원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교수들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익스트라넷은 이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회사 인터넷 네트워크 일부로 고객이나 협력업체가 접속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객의 정보나 종업원의 정보라는 것이죠. 고객은 자기 정보인데 이걸 누가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를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나 또 종업원들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는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 예를 다음 페이지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그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콜센터 얘기인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전화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역별로
전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전화 특히 인터넷을 활용했을 때는 전화요금이 뭐 국내냐 국외냐가 크게 에,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아웃바운드의 문제, 인바운드는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그 문의를 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아웃바운드는 현재 기존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서울 주변에 이런 콜센터들이 위치했지만 이제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전국으로 퍼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를 많이 받을 텐데요. 그 사실은 안 되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워낙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사실은 업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죠. 어떤 환자인지 건강한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 과거에는 의사들이 직접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 환자가 건강한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지 파악을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인도의 의사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도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 질병을 판단해 주는 거죠. 근데 인도하고 미국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들이 퇴근할 때 이 사진을 인도 의사에게 보내면 인도 의사는 출근해 가지고 이거 활용하고 진단을 해서 미국에 있는 의사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결과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직접 자기가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인도 의사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 사진이 물론 뭐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글로벌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꼭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법은 없죠. 그죠? 각종 뭐 질병에 대한 아픈 상태를 사진으로 찍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내더라도 나는 그걸 안 하겠다든가 나는 좋다 뭐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우리가 무심코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내 정보가 글로벌리 한국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다만 그게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건강정보, 자기 생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거래되거나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이제 17쪽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해주는 각종 회사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지까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회사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같은 거 공짜로 다운받는데 여러분 정보를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정보가 다른데 제공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글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000원, 1,000원에 여러분 개인정보를 사실 넘겨주는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쪽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이제 모든 정보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죠. 특히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즉 근로자들과 관련해서는 생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돈을 주고 즉 임금을 주고 내가 일을 시키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 입장이 사용자 입장이고 종업원의 입장은 내가 물론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당신에게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동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본적인 인권이나 시민권을 판 것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지켜줘야 된다. 즉 종업원이지 일하는 사람이지 노예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인권, 즉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이슈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카톡과 같은 거 새벽이라든가 밤 늦은 시간에 보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갑질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과의 침해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근무 시간이 언제인가?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근무 시간 단축 이런 얘기들이 주 50, 원래는 이제 주 40시간이고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 전에는 주 52시간은 월화수목금이고 토일 8시간씩 해서 이제 68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고용부나 이런 데서 해석을 했는데 2013년에 대법원에서 그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2시간입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당장 할 수는 없고 정부가 이걸 이제 규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300인까지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제 최대 52시간까지 줄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고민들이 많다. 그래서 유예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전후로 해서 실행이 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일을 하니까 편하게 다리도 올리고 내가 뭐 눈치 볼 거 없이 일을 하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했을 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회사 일을 하면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산업재해에 포함되는가? 고민스러운 것이죠. 물론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의 어떤 건물 안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이제 산재로 처리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통신수단 발전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이 따로 없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출근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컴퓨터 켜놓고 그 일을 하면은 거기가 이제 근무 장소고 또 고객 만나서 어떤 작업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뭐 그게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모바일 오피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근무 장소고 어디가 휴게 시간이고 쉬는 장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해진다는 것이지요. 예, 물론 통신 수단 즉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그 방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러나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전자 감시에 의한 사전 동의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소극적 동의냐 적극적 동의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이메일을 우리 회사가 볼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동의냐 하는 것이지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 궁극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동의했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소극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데 동의한 거 이게 과연 진정한 동의인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를 할 때 소극적 동의가 아닌 적극적 동의, 즉 진정한 의미,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적극적 동의를 받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카톡인데요. 기업에서도 신속한 뭐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 보내는 불편함 때문에 카톡을 요즘 많이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무 시간 중에야 뭐 상사가 부하에게 또는 동료에게 연락하는 거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외에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또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에, 카톡을 해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뭐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갑질 이전의 어떤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을 전후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이제 업무상의 카톡, 그죠?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 카톡은 근무 시간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좀 자제하는 또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발전했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5번째 이슈가 문서로 행적을 남기는 위험인데요. 뭐 인터넷이든 이메일이든 또 SNS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또는 무슨 거래를 할 때나 반드시 문서 또는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의 이슈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서나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말을 바꾸면 됐지만 이제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예를 들면 이메일이든가 SNS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에서도 사원들의 이메일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각종 어떤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개인의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문화가 최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2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vicarious liability라고 해서 대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회사가 종업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난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고 만약 종업원이 잘못했다면 전반적인 책임은 그 회사가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통신수단 관련된 그런 쪽으로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이버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컴퓨터 통신망 사용자가 컨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이메일로 비방하거나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해킹을 했거나 이런 거를 자신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책임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거나 특별한 생각이 없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개인적인 책임도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차원의 대위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23쪽에서는 컴퓨터 윤리에 대한 십계명,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라. 그죠?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작업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 파일을 엿보거나 기웃거리지 마라. 그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핸드폰, 모바일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이제 그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의도치 않게 핸드폰 화면이 굉장히 내 눈 앞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거 아니라. 그러나 그걸 굳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죠? 6번째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 복제죠. 불법 복제랑 불법 사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과 컴퓨터 같은 회사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뭐 저도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조직이나 기업에 또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 교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으로 뭐 몇 페이지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책 예.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관한 거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허락 없이 또는 대가 없이 사용하지 말지어다. 그죠? 다른 사람 컴퓨터는 굉장히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또 컴퓨터를 다른 사람 걸 썼다면 적정한 비용을 치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지적 결과물 내 것처럼 사용. 이제 과거에는 이걸 훔쳐가기가 어려웠죠. 지금 파일만 다운받으면 몰래 다운받으면 쓸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지적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남의 것.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 컴퓨터로 요즘에는 다 그 유사들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적 결과물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내가 있던 그런 쪽 전문가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윤리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라 하는 얘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음. 작년도 얘기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7대 이슈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7가지를 간단히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유럽이 그런 법들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비식별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 내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슈를 잘 다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4차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맞춤형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사업장 감시나 개인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논란이 맞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업장 감시가 개인 근로자 정보 침해는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정보와 관련해서 바이오 인증, 바이오 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핸드폰에서의 그 지문 인증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회에서 행사에서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세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막 써서는 안 되겠다. 즉 필요한 부분은 특히 개인정보 같은 부분은 잘 보호해서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데이터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강국인가 하는 거는 개인 스스로도 고민해 봐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개인정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 것처럼 제 8장의 교재 내용의 핵심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제 개인 근로자들의 정보 보호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라고 하겠는데요. 논의는 우리가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교재에서의 결론은 결국 기술의 발전에 윤리적인 이슈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시스템 개발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어떤 윤리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종업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몇 가지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패킷 스니핑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다 되겠지만만 그 개인이 컴퓨터에서 무슨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기록한다는 거죠. 즉 로그 내용을 다 정리한다는 거죠. 자판기 자동 기록 어떤 내용을 쳤는지도 기록이 되고요. 전화, 뭐 비디오,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요즘엔 다 신용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뭐를 샀는지 이런 장소에 갔는지 다 사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업원 간시에 쓰거나 여러분들의 행동,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종업원 감시와 관련해서 몇 개 얘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 중국 경찰이죠. 중국 여자 경찰인데 선글라스를 쓴 게 아니라 그게 그 AI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찰이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바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면에서는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모든 개인의 정보를 이 사람이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의고요. 아래 그림은 이제 상징적입니다만은 CC 카메라가 모니터를 있다는 것인데요. 또 뇌파 감지까지 이용해서 그 종업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뇌파가 심하게 할 때는 감정적으로 불안하구나. 뭐 좋은 의미, 건강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게 회사의 어떤 또 다른 감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요. 저 페가수스 3가 같은 이제 프로그램도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썼는지, 문자는 어디다 보냈는지, 뭘 검색했는지 이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때 이걸 예방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8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